자, 투자론 두 번째예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투자 결정 이론이 딱 끝나면 이번에는 어떤 논점이 들어갑니까? 자, 투자의 수익은 대부분 시장의 상황이 결정을 해요. 투자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냐 나쁘냐로. 자, 따라서 대부분 투자에서는 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위험이라는 걸 뭔가 낮추려는 노력을 해요. 이걸 우리는 위험의 관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위험의 관리와 관련해서 두 문자가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 자, 그런데 대부분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 중에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보수적 예측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또 보수적 예측이라고 나왔어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보수적 예측은 수익을 예측할 때 가능한 낮게, 즉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항상 모가지를 쳐서. 자, 위험이 발견이 되면 투자자들은 항상 뭘 조정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암기 코드는 투자론에서 할인율은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해석이 위험이 발견이 되면 투자자는 항상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죠. 근데 어떻게 조정해요?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요구 수익률을 올려야죠. 위험이 있으면. 따라서 할인율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대안에 대해서 할인율을 하향이 아니라 상향 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을 적용할 때, 자,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할인율은 대부분 할인법에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분석해서 수익을 현재 가치 할 때 요 할인율, 위험이 있으면 요 할인율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올려야죠.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니까. 자, 이번에는 민감도, 감흥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감흥도. 민감도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어떤 원인을 변화시켜요. 그럼 분명히 결과치에 영향을 줄 텐데 대부분 결과치로 수익률 또는 순현재 가치를 줘요. 즉,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률이나 순현재 가치가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둔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민감도, 감흥도 분석이죠. 자,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작을수록 안전한 대안이고 민감도가 클수록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가 되죠. 민감도가 클수록.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네요. 자,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포트폴리오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논점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출제되는 논점은. 자, 첫 번째 논점이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요거죠.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포트폴리오 위험은 크게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느냐,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느냐, 요렇게 나눠요. 그리고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포트폴리오로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별 자산의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즉, 덜 독한 위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포트폴리오로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한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로 그렇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죠. 자, 여기 체계적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뒤가 피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놈이 틀렸어요. 자, 비체계적인 위험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이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이 시장이니까 체계적 위험이죠. 근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합니다. 요 놈이 틀린 거죠. 제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요놈이 틀렸죠.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동산의 총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 자, 부동산의 총 위험은 체계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요 비체계적인 위험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논점은 어떤 자산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까? 그럼 반드시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 수익률의 변화 방향. 요놈이 포인트예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자산이냐, 서로 유사한 자산이냐 이걸 분석하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측정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중요한 건 부호가 중요하다겠어요. 부호가. 자, 마이너스 1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비례로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자산으로 취급되는 게 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가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유사한 자산으로 취급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값의 최소치 최대 값은 1이에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다른 자산. 플러스 1이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완전히 서로 다른 자산이에요. 이때가 가장 좋은 조합이죠. 따라서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니? 체계가 틀렸죠.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건 최소한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1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1은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고요. 따라서 플러스 1이 아닌 요 밑에는 전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최소한 같은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1보다 작습니다. 또는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6번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 그러면 이쪽이 무슨 값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쪽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자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으로 취급되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논점과에 갔어요. 항상 상관계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값에 있는, 즉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논점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쪽에 있는 자산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효율적 전선을 찾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찾은 다음에 요게 논점이잖아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자, 효율적 전선 보죠. 자,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죠. 그리고 대부분 효율적 전선은 약간 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유지하죠. 이유는 수익이 올라가면 위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즉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예요. 근데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를 표현하는 문구 중에 요 놈을 잘 보셔야 돼. 자,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뭔 말이니? 여기 있네요. 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죠. 뭔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죠. 또 수익이 적으면 위험도 적어지는 거고,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 때문이고,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리 시험에서 도출을 하라, 이건 안 나오겠죠. 경제학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둘 중에 어떤 무차별 곡선이 보다 가파릅니까? 요 정도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로 해결하자 그랬어요. 자, 항상 무차별 곡선이 가파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수직 투자자라겠어. 보수적 투자자는 쓰다 보면 수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보다 더 가파른 형태를 보이겠죠. 네, 틀린 질문. 자, 이번엔 육계수의 활용과 관계. 대부분 육계수와 관련해서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아직 활용과 관계까지는 묻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뽑아왔어요. 자, 기본수에 간단하게 집어져 있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 뭔지 모르지만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해줘야죠. 그리고 이 이자 계산은 다 자연스럽게 복리 방식이겠죠. 달리를 쓰는 방식은 없잖아요. 실무에서. 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당상수를 활용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6계수 중에서 뭔가 특별한 계수 두 가지가 있죠. 응용수식. 하나는 저당상수고 하나는 기금계수죠. 자, 저당상수는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차입자에게 따박따박 얼마씩 상환하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에 곱해서, 저당상수는 대출 금액에 곱해서 은행에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수식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직장인들은 미래에 목표 금액을 설정해요. 뭐 10년 후에 1억을 모은다. 이런 목표 금액을 설정하면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기 따박따박 은행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됩니까? 이걸 구할 때 쓰는 수식이 기금 수식이죠. 자, 이 기금은 목표 금액, 요 목표 금액을 줄임말이 기금이에요. 목돈. 목돈을 만들 때 쓰는 계수는 목표 금액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이고, 저당 대출에 필요한 수식이에요. 저당 대출에 필요한 수식은 대출 금액에 곱해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뒷문장만 보면 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저당상수가 맞은 듯 보이지만 요놈이 틀렸어요. 요놈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주의. 자, 그리고 육계수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자, 저당상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역수로 활용한 게 저당상수죠. 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역수로 활용한 게 감채 기금계수 또는 기금계수고. 그래서 연금의 수식을 역수로 응용한 게 요 저당상수와 기금계수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저당상수는 찌읒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항상 엮이는 거죠. 엮이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와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고 역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니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즉 연금의 미래와 연금의 현재 가치는 절대 역의 관계가 없어요. 어디를
X 쳐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요 놈을 중심으로 암기를 했으니까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가 나와야죠. 또 얘기해 보세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고 역수관계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기근계수가 나오면 안 되죠. 저당상수가 나와야죠. 자, 5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연금의 형태죠. 연금 형태. 이게 똑같은 금액이 따박따박 연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연금이잖아요. 이게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을 현재같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놨어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대신에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옳은 주문이야. 자, 다시 위를 봐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고, 저당상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저당상수의 역수, 그러면 결국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되겠죠.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만 제가 한 5개 기본서 양쪽에 기출로 놓는 거죠. 자,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은 암기 안 하면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가능 총소득은 방이 다 꽉 찼을 때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총소득이고, 가능에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합친 게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죠. 요놈은 쉽게 이해되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하게 된 임대 수입, 요놈이 불량부채인 거죠. 자, 받아야 될 임대료인데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가 야밤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량하게 된 부채라고 하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합쳐서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이 항상 크다고 나와야죠. 항상 윗단계가 큰 거니까.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까지는 어느 정도 딱 이해가 돼요. 그리고 유효 총소득부터는 뭐에 의해서 암기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지출 항목. 자,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출 항목 3가지를 찾아야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근데 암기 코드는 매도경비 대신에 영업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대신에 부채 서비스에, 양도소득세 대신에 영업소득세. 이게 암기 코드가 돼야죠. 자,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문제의 논점은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인데 대부분 이 영업경비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요. 자, 기본적으로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겠죠.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영업소득세, 부채서비스세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절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대신 세금 중에 어떤 게 영업경비에 포함됩니까? 요놈이에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소득세는 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죠. 자, 밑에 보세요.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재산세는 차감한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 말은 결국 영업경비를 차감하는 거 아니에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니까 재산세는 차감한다. 이 말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업경비는 차감하는 거니까 재산세는 차감합니다. 영업경비란 뜻이구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영업경비가 아니라는 뜻이구나. 이게 감이 와야 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해요. 재산세는 차감한다. 이 말은 영업경비 항목이고요.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업경비 항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니 영업소득세 이렇게
차감하는 거 아닙니까? 부채 서비스도 차감하고. 이 문제는 순영업 소득 산정할 때 차감하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냐 영업경비가 아니냐, 그게 논점인 것이죠. 자, 요것도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없다. 액수죠. 뭐가 없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순영업 소득이 세전 현금 수지랑 똑같겠죠. 그럼 언제 부채 서비스액이 없습니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으면 결국 순과 세전은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밑을 보세요. 밑을. 여기까지 일단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 뒷문장을 볼게요. 세전과 세후를 비교했는데 세전 현금 흐름이 크죠? 세전 현금 흐름이 항상, 아이고, 여기가 세후인데, 오타네요. 이거 오타예요. 세후가 나와야죠. 당연히 세전이 세후보다 커요. 근데 왜 앞에 이런 주저리 이런 문장이 있느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도 동일할 수 있어요. 뭐가 없다면? 영업소득세가 없으면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질문을 줘요. 야, 미스터 우가, 영업소득세가 없을 수 있니? 없을 수 있다고. 영업소득세는요, 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을 때만 낸다고. 적자일 때 세금을 낼 리는 없잖아요. 영업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구를 봤더니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래요. 이게 소득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 말은 면세가 아니랄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긴 문장은 결국 영업소득세가 있다면 이런 의미예요. 영업소득세가 있다면 세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문구가 없으면 요 문장은, 요 뒷문장은 이의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통일할 수도 있으니까. 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입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동산 회계는 은행에 얼마를 갖다 주는지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하는 부분이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원금을 얼마 갖다 주고 이자로 얼마를 갖다 주는지 모두 고려해야겠죠. 이자도 기록하고 원금도 기록하는 거죠.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왜?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공제 대상이니까 알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요거 두 문자가 뭐예요? 영업소득세 계산은 순대가 이상해 불어요. 이상한 거 두 개는 순대에서 빼야죠. 그래야 먹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두 개를 뺀다는 건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 시점이 나왔어요. 매각 시점 나오면 암기 코드. 자, 일단 매각 시점 기간 말은 매도를 통해서 총 수익을 얻죠. 5억에 매도하면 5억이 총 수익, 10억에 매도하면 10억이 총 수익. 그리고 이제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아야죠. 영업 경비가 아니라 매도 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암기하죠. 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놈이 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리고 세전 현금 흐름 요거죠. 세전이 총 매각대금 요거죠. 총 매각대금보다 적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해놨죠.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투자 분석 기법만 따로 제가 하나 올릴게요. 자세히 보라고, 자주 보라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